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블록체인 랩스 대표 엄지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스마트 기술 서비스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술 소개와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좀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짧아갖고, 이제 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블록체인 이 업계 분야에서 이제 기술 개발도 하는 개발자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오늘 시간적 제약이 많은 관계로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전달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메일 같은 걸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 조금 드리면 저는 이름은 엄지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학부 때는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좀 욕심이 좀 있어갖고 일은 실제로는 삼성전자에서 타이젠이랑 운영체제 개발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를 좀 하다가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이 생겨갖고 업계로 나와서 이제 개발자로서 원래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개발은 했었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개발을 했고요. 이제 블록체인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처럼 이제 이오스라는 블록체인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오스라는 어떤 블록체인 엔진은 블록원이라는 어떤 재단은 아니고 사실 거기는 회사입니다. 이제 회사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 블록원 직원이 아닌 외부 개발자로서는 가장 많이 엔진 개발에 실제로 참여한 블록체인 엔진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실제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을 때 유용한가에 대해서도 좀 같이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전달드렸던 아젠다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소개랑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인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저희 회사지 뭐 제품이나 뭐 솔루션 이걸 위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이걸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시고 또 시스템을 실제로 이렇게 고안하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란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가 굉장히 붐인데 뭐 말들이 많죠. 이게 가상화폐랑 블록체인 뭐 이렇게 있을 때 가상화폐는 뭐 투기에 많이 이용되고 사기나 다단계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기술만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둘은 분리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상화폐를 억제하고 블록체인만 키우냐 이런 얘기도 막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들인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상화폐랑 결국 이제 공개형, 폐쇄형 이 블록체인의 관계도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과 완전히 이제 같이 가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둘이 잘 어울리는 기술인 분산 신원 증명 기술과 블록체인의 관계나 아니면 이제 공공 영역에서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질병관리청과 블록체인 랩스가 공동 개발한 전자 백신 접종 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인 쿠브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블록체인 뭐 전문가 이런 그 타이틀로 어딘가에 이렇게 초청돼서 강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Q&A 시간이나 이런 때. 뭐 블록체인이 인터넷처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일반화된 기술이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블록체인을 웹 3.0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사실 인터넷이 된다는 건 요즘에 저희가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뭐 특히 요즘 태어난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인터넷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만큼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암호화폐와 뭐 가상화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블록체인은 어떤 관계고 이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블록체인 기술은 그러면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냥 모든 곳에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최고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이 시점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뭐 다 개발자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자기 시점에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자기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도 이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저 나름대로 내린 답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걸 막 모든 분들이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먼저 이 업계에 있으면서 먼저 시행착오 겪었고 또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들려드리면 그걸 갖고 이제 약간 본인만의 의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쪽 기술에 관련된 검토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계속 신기술,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술을 보시게 될 텐데 결국 이런 기술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때 기술에 관한 약간 내용을 막 먼저 이렇게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발짝만 좀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기술 자체는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뭐 블록체인을 하려고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기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그 기술이 가진 가치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예를 들면 첫 번째, 기술이 해결하는 문제가 정말 문제인가? 왜냐하면 이제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데 애초에 그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 문제의식에 동의할 수가 없다.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애초에 이 기술이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까지는 동의.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기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방식 자체가 또 동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까지가 다 동의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그 기술이 얘기하는 문제를 기술이 그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잘 해결하는가, 그게 잘 구현이 됐는가가 이제 결국 그 기술의 어떤 최종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는 자꾸 와세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이제 제 상황에서 적용을 해야 되냐를 판단할 때도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문제와 그 해결 방식에 대한 그 흐름을 갖고 이 기술을 판단하면 그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것도 그럼 블록체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게 무엇일까? 그걸 해결하려고 기술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세 번째로 그 결과로서 구현된 블록체인이 목판 형태로 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산 시스템에서 분산 시스템도 이제 분산의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곳에 부하가 너무 몰릴 때 그냥 n분의 1로 쪼개서 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중화라고 그러죠. 막 데이터베이스 같은 내용을 막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복제해서 만드는 그런 분산도 있는데 지금 여기 블록체인에서 추구하는 분산 시스템은 이 복제된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뭐 replicated state machine이라고 해서 뭐 복제 상태기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6개의 어떤 이걸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르는데 그냥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6개의 노드가 다 복제된 동일한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경우에 이런 여러 노드 간의 데이터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는 뭐 2008년에 뭐 사토시가 그 비트코인 논문 쓰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블록체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 자체는 1978년에 로버트 시오스탁이 이미 항공 통제를 위한 어떤 분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뭐 항공 통제하려면 뭐 관제탑도 있을 거고 비행기도 있을 거고 뭐 또 어디 다른 데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분산된 시스템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그 모든 노드에서 동일한 그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인터랙티브 컨시스턴시라는 프로블럼을 공식화를 한 거예요. 이제 뭐 문제를 뭐 발견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말도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공동 연구자였던 레슬리 램포트라는 사람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비잔틴 제국의 장군들이 어떤 전쟁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문제 그 우화에 빗대서 이걸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분산 시스템에서 데이터 일관성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이 문제를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도 많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쪽 혹시 관심 있어서 좀 찾아보셨던 분들은 뭐 비잔틴 장군 문제, 비잔틴 장애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런 이제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 장군 문제가 어떤 건지 잠깐 보면요. 이제 여기 한 명 한 명이 지금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장군인데 이 장군들은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장군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공격을 하든지 대기를 하는데 이때 결정이 어떻게 내려져야 되냐면 배신자가 아닌 모든 장군들은 공격을 할 거면 모두 다 같이 동시에 공격을 해야 되고 대기를 할 거면 모두 대기를 해야지 누구는 공격하고 누구는 대기를 하면 각계격파를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장군들은 지금 여러 장군들이 동시에 모여서 메시지 교환을 할 수 없고 P2P 1대1로만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이제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시스템 안에 배신자가 존재할 때 이게 뭐 실제로는 어떤 기술적인 장애가 발생한 부분이겠죠. 배신자가 존재할 때 그러면 배신자는 뭐 당연히 그 잘못된 거가 될 거고 다만 나머지 정직한 장군들끼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뭐 공격이면 공격, 대기면 대기,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장애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이 분산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장애가 이렇게 단계별로 있고 안에 있는 페이스탑이 제일 쉬운 거고요. 가장 밖에 있는 비잔틴 장애가 가장 풀기 어려운 장애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단계의 장애일수록 해결하기 어렵고 더 높은 단계의 장애를 해결하면 아래 단계의 장애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 다양한 이 속성이 있지만 발생 가능한 장애는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분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 거 서버가 살아있는 건 잘 알겠는데 다른 서버들이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중에 하나는 상대방으로부터 와야 될 메시지가 계속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다운됐거나 그러면 와야 될 메시지가 오지 않겠죠. 이런 장애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애는 메시지가 오긴 왔는데 얘가 뭐 메시지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해킹을 당해서 그 해커가 이상한 데이터를 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서 어떤 노이즈가 껴가지고 데이터가 왜곡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가 메시지가 안 온 건 아니고 왔는데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장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크래쉬라고 부르는 내부에 있는 조금 쉬운 2단계가 이게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다운돼서 메시지가 오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장애인 겁니다. 크래쉬 장애라는 게. 그리고 비잔틴 장애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으로부터 메시지가 오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메시지가 오긴 왔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정한 게 이제 비잔틴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 장애를 해결하면 아까 얘기한 크래쉬 장애는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한꺼번에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장애 허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폴트 톨러런트한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은 뭐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망가졌겠죠. 아까 비잔틴으로 치면 배신자 장군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머지 정직한 장군들, 정상적인 시스템들은 그 장애가 발생하는 노드를 제외하고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는가, 데이터에 문제 없이 일관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장애 허용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럼 장애 허용을 어느 정도나 달성할 것인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혹시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뭐 기술 검토나 시스템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CFT, BFT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Crash Fault Tolerance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상대편 시스템이 다운됐을 상황, 크래시 됐을 상황을 그거를 대한 그 대응이 가능한 충돌 장애 허용이라는 거고요. 비잔틴 장애 허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상한 메시지가 와도 이걸 검증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것까지가 이제 비잔틴 장애 허용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비잔틴 장애 허용 시스템을 목표로 만든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뭐 블록체인의 구현이나 어떤 뭐 특정 업체의 기술 같은 경우는 그냥 CFT 형태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애초에 왜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비잔틴 장애로 만들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걸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만든 사람들을 저희가 보통 사이퍼펑크라고 부르는 일련의 어떤 집단인데요. 이 사이퍼펑크는 이제 암호문을 가리키는 사이퍼라는 단어랑 어떤 뭐 저항 이런 거에 상징하는 어떤 펑크족 할 때 그 펑크를 합쳐서 이제 사이퍼펑크라고 이제 하는 일련의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직 공식적인 기관이나 뭐 단체는 아니고 이런 운동이 있는 건데 사회운동 같은 게. 그래서 이게 SF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버 펑크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이퍼 펑크 말고 사이버 펑크. 이게 사이버 펑크가 사이버 펑크에서 단어를 따온 건 맞는데요. 사이버 펑크는 뭐 SF 장르 같은 거고, 뭐 영화 블레이드 러너 같은 그런 장르고, 사이버 펑크는 여기서 이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암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통제나 뭐 검열 이런 거에 저항할 것, 감시 이런 거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 운동이고, 굉장히 오래된 운동입니다. 뭐 80년대, 뭐 90년대 활발히 활동을 했고, 이분들은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메일을 마치 게시판처럼 사용하는 그 메일링 리스트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IT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인류 역사 전체를 보고 나면 굉장히 짧은 몇십 년의 시간 동안 IT 기술이라는 건 저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인류가 이런 발전된 IT 기술을 잘 다룰 정도로 성숙했냐,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기술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 기술을 항상 남용한다는 건 아니고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이런 사이버펑크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이었겠죠. 근데 익명이에요. 누군지 실제로 모르고 이 가명인데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이메일을 게시판처럼 쓰는 이 방식을 통해서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제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통해 블록체인이 나왔다고 했는데, 뭐 블록체인이 갑자기 막 튀어나온 게 아니고, 사실 블록체인은 아니었지만 블록체인과 비슷한, 비트코인과 비슷한 이전에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암호학자가 이제 예전에 뭐 이캐시라는 시스템을 제안했다던가, 지금도 비트코인 쪽에서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블록스트림의 아담 백 같은 사람, 그리고 암호학자인 웨이 다이, 특히 이 재미있는 거는 그 이더리움이라고 또 유명한 코인이 있잖아요. 그래, 이더리움은 소수점 10의 마이너스 18승까지 쪼개지거든요. 0.00000해서 10의 마이너스 18승까지 쪼개지는데 그 최소 단위를 이 웨이다이의 이름을 따서 1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더리움 공부를 하시다가 웨이라는 게 나오면 아, 그 이 암호학자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닉 제보 같은 경우도 94년, 95년 막 이때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2015년에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구현이 됐죠. 아이디어는 94년에 있었는데. 이때 뭐 닉제보 같은 경우 비트 골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던가 할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피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트코인에서 채굴 방식으로 유명한 작업 증명, POW 이런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이미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제 쌓이고 집대성이 돼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사이퍼펑크들은 이메일 통해서 막 의견 교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 익명의 개발자였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처음 그 비트코인 기술 소개하고 공개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The Main Properties라는 항목이 중간에 보이죠. 그래서 신기술을 만든 사람이라면 자기가 만든 기술의 가장 장점, 가장 특징들을 먼저 막 자랑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위주로 이제 저희가 왜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졌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P2P 네트워크 상에서 이중지불 방지. 사실 이중지불 방지는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잘 유지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지불, 보통 더블 스펜딩이라고 부르는 게 제가 은행 계좌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두 번씩 100만 원짜리 물건을 두 번씩 살 수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을 썼으니까 이런 게 이중지불인데 이중지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중지불이 방지됐다는 거는 아까 그 비잔틴 잔고 문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일관성이 잘 유지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P2P 네트워크 상에서 이중지불이 방지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술을 관리하고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가질 걸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의 존재도 조금 화폐 발행자 이런 걸또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하고 또 이제 통제받지 않아야 되니까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밑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알고리즘적인 부분인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최초로 탄생했을 때 이 기술이 달성하고자 했던 가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시스템 이퀄 블록체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탈중앙화 시스템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형된 형태가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들은 물론 저희가 수십 년간 아니 수십 년이 아니죠 수천 년간 저희가 어떤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그냥 살아왔지만 어쨌든 이 정부가 도덕적으로 항상 바르고 절대 타락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on't be evil일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항상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탈중앙화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애초에 can't be evil인 거죠. 악해질 수 없는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의식에 동의가 되느냐 약간 이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부는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존재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국민한테 더 신뢰받겠다고 불편한 구조를 가야 되냐, 불편한 기술을 채택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잘 유용하지 않은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는 뭐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높아지니 정부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국민과 더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블록체인이 유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라 그러면 유용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서두에서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아까 그 비트코인 논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가치라는 거는 뭐 탈중앙성, 무신뢰성 신뢰, 무신뢰성 신뢰라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란 말은 약간 모순 같죠. 신뢰가 없는 신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부 서비스를 쓰려면 정부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타락하지 않을 걸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알고리즘이 막아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정부를 믿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무신뢰성 신뢰라는 얘기를 하고요. 뭐 익명성, 검열 저항성 그런데 이런 걸 달성하려다 보니 자동으로 보안성, 공정성, 투명성 이런 가치가 따라오게 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탈중앙성, 뭐 무신뢰성 신뢰, 익명성, 검열 저항성 이런 거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가치거든요. 특히 국민들을 식별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익명성 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이 그걸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달성돼 버린 보안성, 공정성, 투명성의 어떤 기술적 가치를 집중했을 때 요거는 공공 사이드에서도 사용할 부분이 있겠다,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야 사실 말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도입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TV에서 100분 토론에서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를 억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한쪽은 같이 갈 수 있고 한쪽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얘기인데 둘 다 어떻게 왜 맞는 말이냐면 둘이 블록체인이라는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부르죠. 그 DLT라고 부르는 이 분산 원장 기술의 한 종류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면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은 분리가 가능하죠. 그냥 기술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사이퍼펑크들처럼 뭐 탈중앙화 시스템 구성을 위한 방법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뭐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해야만 이게 진짜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냥 분산원장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일관성 유지하는 기술로서는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암호화폐랑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럼 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그 암호화폐가 필요한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거가 이제 크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허가성, 퍼미션리스랑 개방성, 오픈니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허가성은 노드 참여에 사실 이제 참여 탈퇴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중앙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이거를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허락해줘야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뭔가 트러스트 리스한 게 파괴되거든요. 결국은 그 관리자가 잘 판단해서 노드 가입시켜주고 뭐 이상한 짓 하면 노드에서 쫓아내고 이걸 누군가가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관리자를 믿어야 되는 다른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 비허가성,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갈 때는 누구나 나갈 수 있게 설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하려면 노드가 일정 개수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사람들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잖아요. 또 그리고 블록체인 설계상 노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안성이 향상되는데 노드 수가 너무 적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네트워크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자발적인 운영 참여를 유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화폐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보상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방성인데 누구나 트랜잭션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블록체인에는. 근데 만약에 이걸 누굴 또 허락을 받아야 되면 그런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누구나 보낼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트랜잭션 전송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으면 막 블록체인 자원 여러 명이 같이 운영해 주는 거니까 막 낭비해 버린다던가 아니면 괜히 막 무수히 쓰레기 트랜잭션을 보내갖고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까지 되는데 막 무한 루프 돌아가서 이제 멈추지 않는 트랜잭션을 보내서 시스템을 정지시킨다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럴 때를 위해서 이제 아까 전에 보상 차원에서 경제적 의미에서도 이제 가상화폐가 필요하고 방금 얘기한 보안적 의미에서도 이제 가상화폐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 이 보상이나 수수료 지불 수단을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 달러나 대한민국 원화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 그 블록체인 안에서 발행되고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자료가 급하게 만들어서 이제 페이지 수가 좀 잘 안 맞을 텐데 그래서 이제 분산 신원 증명 기술은 이제 뭐냐면 뭐 자기 주권 신원, 마이 데이터 이런 단어하고도 좀 이렇게 맥락이 비슷한 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얘기를 하면 기존의 어떤 이제 IT 공룡들이라 부르는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애플도 마찬가지 이런 회사들을 보면 서비스 제공자나 제3자가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이걸 갖고 이제 회사가 활용을 하는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자신이 스스로 내 신원과 내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해주는 형태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각자 자신의 정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개인이 개인한테 허락받고 정보를 취득한 주체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저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줬는지 이제 검증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요. 왜냐면 제가 보유하고 제가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준 걸 믿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이때 사실 꼭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 교환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제3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여기에 그 정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게 위변조도 안 되고 물릴 수도 없게 만들면 사실 이 분산 신원 증명 기술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립적인 시스템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DID랑 블록체인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사실 암호화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낸 경우가 없어서 사람들이 기술적 가치를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정부나 기업처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먼저 블록체인 기술들이 적용됐을 때 기술적 가치가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이번에 질병관리청이랑도 이런 시스템을 한 거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데이터 위변조 방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블록체인은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높고 성능이 낮은 되게 비효율적인 기술입니다. 데이터 위변조 방지만이 목적이면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되게 많고 뭐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이런 요즘 좋은 기술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쓰면 효과는 오히려 더 좋고 성능도 더 빠른 기술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을 굳이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냐면 개인정보 보유가 특별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의 경우 또는 어, 한 기관 안에서 내부에서 블록체인 운영하는 게 사실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고 기관 간에 그쪽도 사실 정부 기관이니까 보안 이런 거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관 간의 어떤 업무 협의가 되게 길어진다거나 보안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지만 뭐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더 나아가 민간 기업이라 공동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보안적인 부분은 양사가 둘 다 블록체인을 이미 적용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는 이미 확보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적인 판단만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적용에 이제 굉장히 좀 이로울 수 있고 민간이 또 자유롭게 참여하는 요즘 이제 오픈 API 이런 거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블록체인 형태로 제공을 하면 민간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제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고 애초에 블록체인을 오픈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는 또 정부 내부망에다 기록해야 될지 이 시스템 설계 자체가 굉장히 처음부터 데이터 오픈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좀 특별한 케이스들의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화폐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 채택은 좀 솔직히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 특정 업체의 기술을 택하면 막 가상화폐 가격이 막 10배, 100배씩 떠버리는데 이런 리스크를 지기가 어렵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기관이 우리 기관 안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폐쇄형 블록체인을 하면 사실 블록체인 도입 효과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면서 지금 저희 그 어떤 가상화폐가 없으면서도 최대한 공개형 퍼블릭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제 몇 년이 지나서는 이제 폐쇄형으로 구축된 블록체인들이 혹시 좀 기술적인 어떤 효과가 좀 미약해질까? 그게 저도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쿠브라고 코로나 오버컴의 약자인데요. 그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얘기고 질병관리청과 이제 블록체인 랩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전자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시스템이고요. 블록체인 랩스의 가상화폐 없는 공개형 블록체인.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정부나 어떤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면 암호화폐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나 어떤 기업들이 일정 부분의 신뢰를 이미 담당을 해주고 있고 정부나 기업들이 심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완전히 그 자체의 암호화폐가 필요한 형태는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폐쇄형으로 가서 단순히 시스템 다운에만 대응하고 뭐 데이터가 위조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비잔틴 장애가 대응이 안 되는 그런 폐쇄형도 아닌 최대한 가상화폐 없으면서도 공개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인프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도 갖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이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정보라서 여기 이제 또 DID를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어디 출입할 때 QR을 잘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국민들 일부는 이거 정부가 내가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굳이 불편해도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심지어 의료정보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블록체인과 DID를 적용했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노력만 한 신용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최초의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중간에 어디도 경유하는 바 없이 국민들의 그 핸드폰 앱에 바로 증명서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 증명서를 갖고 어디에 가서 저는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에요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분들은 단말 대 단말을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웹소켓 서버를 통해서 비밀 통신 채널을 열어갖고 거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증명서를 제출을 받고 나면 이 증명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증명서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가서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 이제 정보를 가져다가 제가 받은 증명서와 블록체인에서 읽어온 정보를 물론 블록체인은 개인정보 같은 거 일절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증명서를 이제 잘 검증할 수 있는 정보들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을 같이 합쳐갖고 증명서가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발행을 했고 위변조 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노드 수도 많고 뭐 누가 왔다 갔는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검증 시도를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서 저 개인정보 보호가 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부탁받은 시간은 25분이었는데 조금 길게 했는데요. 말도 좀 빠르고 해서 내용 전달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실제 개발도 하고 하는 개발자 입장이기도 하고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여기 이 기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무분별하게 그냥 블록체인이 막 그냥 적용되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런 어떤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정말 의미 있게 사용이 돼서 이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가치를 많이 증명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오늘 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혹시 저희가 이제 쿠브 관련해서도 내용을 좀 너무 짧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뭐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 이거 외에도 저희가 실제 뭐 인프라 블록체인이란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지만, 실제로 제가 블록체인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뭐 텐더민트, 뭐 폴카다 뭐 다루지 않고 뭐 거의 대부분의 블록체인 엔진 기술을 다 다루거든요. 실제로 그런 쪽이랑 같이 개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 중요하고, 이거는 다른 업체들이 답변하기 힘들다 이런 거는 질문 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